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죠? 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객 운송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판서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네요. 아까는 좀 이제 뭐 튕겨져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 그 막 집중 못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네. 그런 건 잘 캐치를 하면서 복습은 잘 하셔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참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무한 반복으로. 그죠? 그런 점은 좀 어떻게 해요? 장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4주차까지 여러분 이제 수업을 하고 15주차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제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뭐 공지를 하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판서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운송업에는 이제 이제 잘 되네.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이 있어요. 이 물건 이제 운송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뭐 수화인의 지 아까 단계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135조의 손해배상, 136조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고가물에 대해서는 종류와 가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 137조 정액배상. 그래서 이 물건 운송인에 대해서 이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어떤 특징이 있냐, 증감하는 특징이 있다. 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상 운송에 가면요 더 경감합니다. 그래서 이 운송업을 잘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또 보험 이제 해상법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해상법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실 때 이 경감하는 내용은 이 운송업을 공부함으로써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되지 이제 잘 이해하실 거다. 자,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여객 운송. 이 손해에 대해서 물건 운송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칙이 있다. 이것도 이제 특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20페이지에 오시면 여객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옵니다. 나와서 의의 보시면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 운송, 즉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얘들은 여객 운송은 여객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육상에서 나르고 호천에서 나르고 항만에서 나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운송 계약을 하죠. 그죠? 운송 계약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떻게 해요? 물건 운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막 집에 누워 있는데 막 지하철이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아니면 버스가 택시가 와가지고 타세요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이 갑니다. 어디에요? 플랫폼으로 가든가 정류소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딱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청약에서 표시를 하죠. 나는 학교까지 가겠다. 그럼 문이 닫히고 여러분 안 씁니다. 이 운송계약도 종합계약이죠. 그 자리를 여러분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급계약이죠. 일의 완성, 완전한 목적지에까지 내렸을 때 그 운송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운송계약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운송계약은 여객 운송계약, 낙성계약이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낙성계약이란 말은 뭐냐?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딱 찍는 순간 문이 닫히고 아저씨는 알았어, 타. 데려다 줄게. 버스. 이게 바로 뭐예요? 계약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계약만 이루어졌지. 그럼 여러분이 버스에 딱 타고 있는데 아저씨가 문을 열려고 타세요. 이러면 이제 나 가야지 하면서 의사표시라고 딱 찍었어. 그럼 이제 아저씨가 이제 문을 딱 닫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했잖아. 무슨 계약? 운송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계약은 이게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 낙성계약, 불효식 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성립이 됐지. 이 계약 성립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도 될까요? 타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저씨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은 대금을 내고 운임을 내는 거잖아요.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럼 그 계약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행되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은 언제 소멸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사이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운송계약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이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효식 계약이에요. 아니 막 차를 타는데 아저씨가 막 그 서류를 줍니다. 자, 거기 사인해.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이제 사인만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우리가 부합계약이라 하죠. 부합계약. 우리 뭐 이제 약관이나 보험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합계약.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탈 때나 택시 탈 때 막 사인하고 그럽니까? 막 적고 의사표시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낙성 불효식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행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상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계약이 있네요. 무상. 언제 무상으로 탈까요? 언제? 그렇죠. 미취학 아동도 만 6세 미만이나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노인들. 노인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을 하면 또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면 연세가 높으신 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당한 호칭을 아버님들, 어머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상당히 젊잖아요. 그죠? 60부터 인생이 새로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노인의 연령을 뭐 70세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요. 한 70세부터 이제 노인으로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65세는 너무 젊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70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50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제 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수명이 길어지는 이제 장수 국가가 좋긴 좋지만 그 노후의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겠죠. 세금도 많이 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복지 국가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 운송, 즉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성 불효식 유상의 원칙이다. 예외는 무상이 있다. 그래서 만 6세 미취학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65세 이상인 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상을 할 수 있죠. 뭐 이거 기억하시고. 자, 140 이제 8조죠. 148조. 자, 우리 이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우리 뭐 이게 그 물건에 관해서 손해배상은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액배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탔을 때 손해배상이 났을 때 이거 물건 취급하면 될까 안 되고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손해배상액이 좀 달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자 별표칩니다.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객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 확정 원칙이에요. 개별 확정 원칙.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아까 배웠던 이제 물건 운송은 뭐였어요? 정액 배상. 인도 한날 할라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특별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교통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요. 났을 때 다치는 사람의 그 경중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별손해도 포함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물건 운송 책임은 전부 다 정액배상이고 획일적으로 한다. 물건하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여객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책임 우리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객의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 149조 150조에 있는데 자 보세요. 저 우리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휴대해서 가져갈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고속버스에 내가 맛있는 이제 회를 주문받아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탁송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이제 148조에 아까 공부했고, 자, 책임의 내용은 이제 가번에 여객 자신이 받는 손해배상 책임. 자, 이건 5년을 했죠. 그 다음에 나번에 여객의 수화물에 대한 책임. 자, A. 탁송 수화물. 이제 보내는 거, 고속버스에서 보낸다. 아니면 뭐 KTX를 통해서 보낸다. 이렇게 보냈을 때, 운송인이 특별히 운임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도 물건 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탁송 수화물일 때는 물건 운송인과 똑같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객 운송에서 탁송 수화물일 때 우리가 물건을 붙였다. 지방에서 뭐 고속버스나 KTX로 이럴 때는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휴대 수화물이 있습니다. 휴대 수화물일 때는 자기 또는 이행 보조자의 가실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여객이 손님이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문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객 운송. 자, 보세요. 148조에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객이 받은. 자, 1항 여객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 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으며 증명하지 아니할 때. 증명을 못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객이 운송인한 배상할 책임을 면책한다. 그럼 뭐예요?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2항 손해배상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게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적으세요. 무슨 원칙?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149조와 150조가 있는데, 자,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자, 인도받지 아니하는 것. 인도받았다는 말은 탁송 수화물이다. 무슨 수화물? 탁송. 그럼 인도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휴대했죠. 예, 그 휴대해가지고 가지고 탔을 때. 자, 1항 보시면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수화물. 죄송합니다. 수화물이 왜 수화물이었지? 수화물. 하적할 때 수화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항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때 67조 규정에 준용한다. 67조 아시겠죠? 상사매매 관한 거. 그 다음에 휴대물에 대해서 운송인은 여기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가실이 없는 한 이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회 중 CF. 화물 상환증은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활물이 아니고 화물입니다. 화물 상환증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에게 화물 상환증을 교부하면 물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인도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 이제 보충 자료고 제가 올려드렸죠. 보충 자료에 보면 이제 화물 상환증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내용을 이제 먼저 합니다. 논점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곡감물에 대한 책임이 되는데, 우리 사례에서 해결해 보세요. 1. A와 B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B에게 고가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B가 곡감물에 대한 책임의 특칙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만약에 B가 곡감물을 우연히 알았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수설은 어떻게 본다 했어요? 다수설은 곡감물을 우연히 알았을 때는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례는 이제 이 곡감물, 즉 몇 조죠? 상법 136조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그 화물 상환증이에요. 화물 상환증. 화물 상환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프린트 추가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제 화물 상환증. 자, 이게 보시면 여러분, 유가증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 바로 뭐예요? 어음과 수표죠. 얘들은 뭘 할 수 있냐? 이 양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즉 배서에 의해서. 그럼 화물 상환증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물 상환증은 누가 A의 청구에 의해서 B, 즉 운송인이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운송인이 누구? 회사에, 누구에게? 송하인에게. 그래서 이 화물 상환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 화물 상환증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물 상환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자, 육상에 대한 그 물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누가?
운송인이. 그럼 뭐예요? 얘는 뭐 이렇게 화물 상환증을 주면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운송물을 수령해야 되겠죠. 예. 근데 수령하지 않고 이렇게 화물 상환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따가 또 다시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공권이라 합니다. 공권. 예. 자, 이렇게 육상 물건 운송인이, 자, 우리 여러분 추가 자료 3페이지 찾으셨죠? 예, 제가 그 우리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세요. 이거 출력을 몇 명 안 했던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 확 내버릴 거예요. 아셨죠? 예, 중요한 논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육상 물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럼 얘는 이제 목적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럼 물건을 수령했다는 증거품으로서 뭘 준다고요? 이제 화물 상환증을 줘요. 이 화물 상환증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데? C라는 수하인에게 보내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 KB 외환은행에서 AOB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미국에 갔다. 그럼 이게 계속 양도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수하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그럼 이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인도 증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인이 발행, 교부하는 증서로서 선화 증권 제도를 육상 운송에 운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해상에 가면 또 이걸 뭐라 그러냐? 이제 BL 이제 선화 증권이라 그럽니다. 이 선화 증권을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는 어떻게 화물 상환증이라고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질은 거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공부하시면 해상법의 선화증권 공부할 때도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화물 상환증으로서 운송 중의 화물을 담보로 금융 편의를 얻거나, 금융 편의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KB 보세요. 이 송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하인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갖다 주려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와서 주고 이러면 장사 잘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3개월 걸리고 오는데 3개월 걸리는데 6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안 되죠. 그랬을 때 이런 하나 외환은행에 갖다 줌으로써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운송이란 말, 운송은 회사가 발행했겠죠. 예, 큰 회사가. 얘는 뭐예요? 아니 얘가 만약에 그럼 여러분 왜 이걸 줄까요? 아니 얘가 왜 제가 이거 소리를 높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고시를 뭐 옛날에 뭐 사법고시나 지금 뭐 변호사 시험이겠지만 고시에서 이 화물 상환증은 진짜 중요한 영순위 문제였습니다. 왜? 얘를 물어봄으로써 유가증권, 즉 어음수표에 관한 그런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화물 상환증만의 특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얘가 화물 상환증을 주는데 이 회사가 운송물을 수령하고 그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담보적 효과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하인이 그걸 받고, 그래서 이제 금융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은행에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얘는 이렇게 환전을 하고 서로, 얘는 이렇게 보내서 돈을 받고 미리미리 받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물건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얻거나 또는 전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매는 뭐야? 다시 팔잖아. 이렇게 팔고 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송하인은 내가 너에게 물건을 줬지. 그 대가로 화물상환증을 줘라. 그럼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너 딴소리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어떤 물건을 줬다는 걸 물품 리스트 송장을 나한테 주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물 명세서가 된다. 이제 제대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전매 양도되고 양도돼요. 그래서 우리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이 양도할 때 우리가 배설을 하죠. 이설을 합니다. 뒤에다가 쓰는데. 그래서 이제 배설을 하면 이제 효력이 뭐가 있냐? 우리 수업에 지금 어음수표를 이제 같이 듣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전매를 하면서 이 양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효력이 없다? 담보적 효력은 없다. 꼭 어음수표와 같은 이 세 가지 효력 중에서 뭐가 없다? 담보적 효력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배서에 의해서 양도되더라도 권리 이전적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지만 담보적 효력은 없다. 이 담보적 효력은 어디서 있다? 어음과 수표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담보적 효력은 나중에 뭐 하냐면 어음수표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이게 소구 즉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꼭 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운송계약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여러분? 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송하인과 운송인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운임을 주고 목적지 갖다 줘라 이렇게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화물상환증은 그런 이 계약의 운송계약에 성립하는데 아무런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행되면 그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나 이전, 점유 또는 이전을 요하는 이제 불완전 증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재 별표 하나 칠까요? 여기 이 기재 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 증권이다. 요식. 뭐뭐뭐 써야 될 그 법정 사항이 되어 있는 요식 증권이다. 작성된 경우 이와 상관없이는 운송물을 인도 청할 수 없다. 서로 맞바꾼다. 이걸 상환증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120 제가 별표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별표하라고 했잖아요. 몇 조? 129조. 129조. 그다음에 130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법정 기재사항이 되어 있다. 요식 증권이다. 그래서 아까 128조에 보시면 우리 조문도 같이 좀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128조에 보시면 그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을 교부하고 2항에 보시면 128조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요식증권이라는 뜻이다. 무슨 증권? 요식증권. 이해되셨죠? 이걸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9조에 상환증권이다. 상환증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기명식인 때에도 배서금지 문헌이 없는 한 배서 금지 문헌이란 말은 우리 어음수표법에서 배서를 못하는 거예요. 배서 금지 어음이 있고 배서 금지 배서가 있습니다. 얘들은 양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명식인 때도 배서 금지 문헌이 없는 한 배서에 의해 배송이 아니라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는 점에서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이다. 뭐 당연한 지시증권. 우리 130조 아까 공부했죠? 뭘 공부해요? 제목만 공부했죠. 자, 왜 이렇게 할까?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물 상한증에 대해서 이제 기말고사 문제 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어음의 선의 취득과 채권 판결 취득자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영순위 문제예요. 두 개 정도 문제 사례로 이제 문제를 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논리를 잘 알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 이제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그 다음에 화물상한증의 선의 소진에 대해서 운송인은 정권에 적힌 바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우리 문헌증권이다. 우리 131조에 이렇게 됐죠. 화물상한증의 기재 효력 그 상한증에 대한 기재된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문헌증권성이다. 문헌증권 131조가 문헌증권이고 그 다음에 작성된 경우에 운송에 관한 처분은 이 증권에서 한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증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헌증권성, 처분증권성, 그 다음에 무슨 증권성? 그 다음에 지시증권성, 상한증권성, 요식증권성 몇 가지? 128, 129, 30, 31, 32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기억하라고요? 화물 상한증의 이 법적 성질. 그래서 화물 상한증의 법적 성질이 뭐냐? 다시 하겠습니다. 요식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일정한 기재사항이 있다. 두 번째, 맞바꿀 수 있다. 상한 증권성을 있다.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지시증권, 당연히 지시증권. 그 다음에 문헌증권. 그 다음에 처분증권. 맞습니까? 처분증권. 그래서 128조의 2항, 129조, 130조, 131조, 132조, 132조. 요 내용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화물 상한증의 이 법적 성질은 다시 한번 128조 2항부터 131조 131조 맞죠? 132조까지. 그래서 뭐가 있냐? 요식증권이다. 그 다음 상환증권이다. 지시증권이다. 그 다음 문헌증권이다. 그 다음 처분증권이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법적 성질 요걸 알아야지만 이제 효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효력은 이 채권적 효력이 있고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증권성이라고 해요. 문헌증권성 여기 나와 있죠? 131조에. 그다음 우리 그 채권적 효력을 우리가 문헌증권성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채권 이제 물권적 효력을 우리가 인도증권성이라 합니다. 자 이런 말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알고 효력은 2가지 있다. 물권적 효력이고 그다음에 뭐 채권적 효력이다. 우리 채권적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고 물권적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다. 여기에 대한 특징들이 이제 문헌증권성과 인도증권성이 있다를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법적 성질에 대한 이 조문의 내용을 한 번씩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128조의 2항에 대해서는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일단 형태에 의해서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2항 보시면 화물상환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제 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화물상환증은 일단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 증권이다? 요식증권이다.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상환증권서 보세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후에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즉 화물상환증과 운송물을 맞바꿔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상환증권이다. 자, 그다음에 당연한 지증권인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 배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배서를 금지한 뜻을 기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31조 이 기재의 효력은 이제 문헌증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내용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그대로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헌증권성이다. 자, 그래서 이항 보시면 화물상환증은 손으로 취득한 소진에 대해서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문헌증권성이다.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성이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 운송물에서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있으지만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3조에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 물권적 효력 별표 치시고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효력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채권적 효력은 이제 요인증권성, 그다음에 문헌증권성과 이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증권,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 대한 그 이론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설의 대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취하는가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하기는 좀 양이 많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물상환증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한 중요한 논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운송업에서는 이제 화물상환증이라 하고, 우리 해상법에서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화증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유가증권이 이제 엄수표지만 주권이나 화물상환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물상환증에 대한 내용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채권적 효력, 이제 물권적 효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례를 보면서 푸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또 이제 강의 교환은 이제 사례가 없죠. 사례는 이제 없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쉽게 곡과물에 대한 책임 이걸로 이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운송업을 할 때 특히 135조, 136조, 137조를 알아두시고, 특히 물건 운송에 대해서 그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손해배상 책임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물건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를 꼽으세요 하면 저는 반드시 이 화물상환증을 뽑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좀 브레이크, 좀 쉬었다가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고요. 요 효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해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좀 휴식을 좀 편안하게 취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죠? 13주 차부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우리 좀 잠깐 쉬는 게 아니죠.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화물상한증의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13주 차부터는 이제 화물상한증의 이제 본격적인 효력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